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정치적 방법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소하고 아울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일 국회 문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했죠. 그리고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안이 상정되면서 8월 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색에 불씨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쟁점을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본회의 의결이라는 국회 최종 관문만 남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여당은 법안의 일부 요건을 삭제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계속 뜨겁습니다. 25일 새벽에 단독으로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25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한 차례 연기가 됐고요. 먼저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겠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죠. 그동안에 이 법의 취지의 의미는 그동안에 2009년부터 2018년 동안에 언론사와 관련된 피해 송사를 봤더니 49.31% 정도만 승소했다. 거의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언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걸로 나타났고 항소심에서도 88.37%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 또 악의적 명예훼손적인 어떤 보도 태도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명백한 팩트가 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계에도 적용해야만 언론이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그동안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피해들을 많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 태도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악의적이라고 할 것이냐,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 단체, 특히 이제 국제 언론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던 건 사실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언론사의 허위 보도 또는 언론인의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법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는 손해의 산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산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 이렇게 가중해서 배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골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법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이 대선 전에 상임위원장을 좀 넘겨줘야 되는 시기 또는 더 나아가서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예컨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 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런 데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좀 못마땅하게 느껴서 언론 전체에 대한 보복을 지금 자행하는 것 아닌가. 대선 국면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 진짜 보복하겠다 이런 목적이 그런 쪽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은 대선 이후에 시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언론사가 느끼는 어떤 공포감 또는 압박감은 훨씬 전부터 생기기 마련이고 권력자들이 스스로 취재의 과정에 절대로 자료를 누출하지 않거나 또는 단서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결국은 권력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숨기는 데 이 법이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뭐 공직자나 뭐 고위공직자 등등은 다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언론 재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시면 지금 그 대상으로 열거한 사람들은 어차피 그 공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의 정도가 좀 높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른바 공적 인물 이론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빼고 넣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질 않아요. 네네. 오히려 그 법률이 그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컨대 뭐 탈원전 정책을 취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뭐 그런 내용을 만약에 이제 보도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극구 부인하고 그와 관련된 녹취라든가 문서를 확실히 확보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면 또는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소송을 걸고 할 때는 네. 이 기자 입장에서는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범위에 대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어떤 그 터무니없는 카드라라고 하는 어떤 찌라시 수준의 언론을 퇴출시키자는 그런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국민들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공기관 피해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제해 가야 되는 문화의 문제, 민도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논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실제 또 재판에 가면은 손해배상이 그동안 평균 한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판례로서 보면 예를 들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위자료를 과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 자체가 네. 그 높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법으로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정신적 피해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판례의 변경을 통해서 바꿔져 나가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있지만 정작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굉장히 요즘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네. 물론 이제 기존 언론사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유튜브 정작 손봐야 될 건 또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까지 또 확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말하자면 일반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언론중재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껏해야 보이지 않는 뒤에다가 뭐 사과 하나 해주는 것으로 그동안에 꺼왔기 때문에 일면에다가 정확하게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문화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또 개정해가는 충정요법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아서 오히려 기존의 팩트체크 기준 그 심사위원회하고 랜덤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10명 중에 8명이 이 기사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 퇴출시키는 그런 두 가지 작동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질 높은 언론에 또 기사를 만들어가는 기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5일 본회의가 일단 연결됐는데 지금 여당은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 내에 어쨌든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몇 달에 더 숙고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여야 합의만 된다면 뭐 8월 임시국회에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여야 합의가 되면 처리하면 네네. 되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뭐 결사 반대안이 부족해서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법을 민주당이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 대선에서 좀 떨어진 시기에 처리하고 싶은 거고 또 이제 내년이 되어서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으로 넘어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결국은 국정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꽤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라든가 또는 숙고 기간이 주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음 본회의쯤에는 그냥 무조건 처리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 8월 임시국회도 얼마 안 남았고요. 대선이나 큰 선거 없었으면 어렵사리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진영 간의 어떤 그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 야당은 방금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다. 여당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쟁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기는 벌써 물 건너갔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가치와 이 지금 법안이 좀 배치된다. 좀 느껴요. 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옥죄는 듯한 느낌으로 받는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리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뭐 어렵사리 어쨌든 여당 내에서 대표를 중심으로 수명 이상의 원들의 어떤 집단으로 16개 법안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뭐 몇몇 분들의 이야기 때문에 뭐 중간에 거두어들이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워낙 법안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좀 완화했습니다. 당초 여당에서는 상위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11억 원으로 확정이 됐죠. 종부세 개정안.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9억 원이면 상당히 고가 주택이 맞았어요. 네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고 과다한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에게 부동산이 집중됨으로써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 도입한 것이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작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합쳐서 가격을 합쳐서 이제 과세하는 그런 방식이 이 종합부동산세로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집값이 한 50% 올랐거든요. 과거에 말하는 고가주택이 지금은 중저가주택이 됐어요. 뭐 서울 기준으로 10억이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일종이. 서울에 168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의 가격을 예를 들어 1위부터 꼴찌까지 쭉 줄 세워놓으면 그 평균 가격이 작년에 9억이라 그랬는데 올해는 10억이 됐단 네네네.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9억 원에 매기면 서울 시내 아파트의 반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9억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상위 2%로 한정해서 과세하자.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는 과연 얼마냐 그러면 과세할 때마다 순서를 또 해마다. 정해야 되고 네네. 뭐 가격을 또 정해야 되고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법 개정 내지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네네. 그런 거니까 결국은 애매모호한 법이고 늘 그 불안정한 법이 되고 하여튼 별별 다 입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11억 원으로 일단 규정한 것 자체는 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여놨거든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세금 내면서 살면 되지만 주로 전세를 준다든가 임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 또 임대료나 전세금을 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부동산세도 원래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법을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폐지하기 어렵다면 정말 고가의 아파트를 찾아내서 그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어쨌든 종부세를 완화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처음 약속과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없애야 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2% 당론으로 했다가 결국은 11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 완화한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비판하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그 완화했다기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를 산정해 보니까 네네. 실제로 10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반올림해서 11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민주당에서 약간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에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애당초 2%를 산정하는 것이 조세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네네. 있거든요. 11억으로 한 부분은 이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불안정성을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시지가 11억 하면은 실거래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뭐 그런 정도면 어렵죠. 그 원래 종부세의 목적에 준한다 취지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의미를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죠. 국회법 개정안 이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 가지고 여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은 체계 작고 심사에 좀 한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상임위 통과했죠. 그런데 정의당은 임시방편에 가까운 봉합체계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의원님? 근데 이제 국회법을 뭐 체계자구의 심사 기능이 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법은. 그렇죠. 그렇게 네. 하죠. 사실은 이제 각 상임위에서 그 만들어진 그 법안의 위헌이라든가 애매함, 뭐 법리적인 상호 충돌 모순 이런 것을 좀 그 교정하라고 법사위를 거치게 했는데 네네. 주로 이제 민주당 소속 그 법사위원장들이 과거에 지위를 남용하면서 국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법사위를 뚫고 지나갈 길이 이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의 권한도 극히 한정적입니다. 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법사위를 강제로 거쳐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냥 과거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별로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라고 봐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 뭐 그런 형태라도 법사위가 그동안에 왔던 부분들은 인정하고 뭐 상징적으로나마 또 기본적으로 이번에 더 포함된 게 사실은 이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킨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키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정부 조직법상의 변화, 부처의 변화에 따라서 연동되는 어떤 국회법상의 변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사무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거의 그걸 뭐 이슬람만화한 것으로 건너뛰어 버렸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상임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누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든지 정당법상의 뭐 연계를 한다든지 최소한 국회법을 준용해가는 성실성이나 태도도 점수화하자. 정말 국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선진화되려면 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좀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면서 따듬어 갈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요. 뭐 또 수수시 CCTV 법안도 일단은 상임을 통과한 것 같고요. 법사위 권한 축소. 이 사실은 쟁점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행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솔직하게 보십니까? 다소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통과에 중심을 두지 않고 발의에 중심을 그렇죠. 보다 그게 보니까 문제죠. 병목 현상이 너무 많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너무 무리한 법안, 뭐 너무 정리 없나, 뭐 건수만 높이는 법안들을 정당이나 실제로 뭐 특히 원내대표나 정책위에서 많이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180석이나 여당에 줬는데 뭐 제대로 처리하는 거 하나도 못 봤다 이렇게 또 비판하셨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 무지막지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더 나라를 어지럽혀야 이제 네. 만족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당이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면 결국은 역사적 책임도 돌아오고 또 당장 그 대선이라든가 그런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야당과 국민의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 주요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언론중재법의 총 정보량은 약 18,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알아봅니다. 1위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전체 회의를 진행했죠. 야당 의원들은 항의를 했고요. 결국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이준석입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대여 투쟁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번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대표에게 당 대권 주자들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3위는 이낙연입니다. 법 개정 강행에 대해 당초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문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라면서 이를 비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을 옹호하는 글을 연일 올렸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위는 송영길입니다. 송 대표는 법 개정안 강행을 옹호하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린 것은 윤 전 총장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매체들을 고발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중재법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규탄하다입니다. 민주당의 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야권과 언론단체에서는 이를 강하게 규탄했기 때문입니다. 2위는 언론 장악입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 속에서 많이 등장한 말인데요. 정의당까지도 언론 장악 악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격렬했습니다. 3위는 무력화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무력화했죠. 이번 역시 거대 여당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 등에서 무력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4위는 연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법안의 진짜 목적은 권력 비판 보도를 막아서 집권 연장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죠. 여당에서는 개정안은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 있어 내년 3월 9일 대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위는 신뢰입니다. 이번 공방 속에서 우리 언론의 신뢰도를 돌아보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아시아권 1등인데 비해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권인 것이 현실인데요. 언론의 신뢰를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뢰라는 단어가 연관어 순위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부정어들이 급상승 연관어로 많이 등장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에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의 찬반을 직접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관련어들이 얼마나 많이 거론됐는지를 수치로 쉽게 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뜨거웠던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팀 서약식,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낙연 캠프의 유튜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이천 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 녹화한 이른바 떡볶이 먹방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시각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중이었고 실종된 구조대장 수색 작업도 한창이었습니다. 경기지사로서 적절한 일정이었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과도하고 부당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먼저 지난주 내내 뉴스의 중심은 황교익 이제 지금 사퇴한 막 칼럼니스트였어요. 이재명 이낙연 싸움보다는 황교익 이낙연 싸움처럼 돼버리는 한 주가 이제 지났고요. 지난주였지만 일단 사퇴를 하면서 일단락 됐는데 이번에는 이천 쿠팡 물류 화재 사건 당시 먹방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대처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첫 대처를 두고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굉장히 큰 화재였고 많이 그 피해를 입은 네. 그런 사건이었죠. 사실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돼서 그 경기도 행정 1부지사가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한 시쯤에. 그 오후에는 막 그 경기도 그 소방본부의 구조대장이 이제 실종이 돼서 막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이 20명 이상이 동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재명 지사가 한 그 어떤 일정 같은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방문, 그다음에 뭐 경남교육감 방문, 그다음에 황교익 씨 만나서 저녁 7시부터 이제 소위 떡볶이 먹방을 찍어요. 그때가 어땠나 하면 이미 쿠팡 물류센터는 정말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 그 퀴아 공무원이 구조되지 못하고 나머지 그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해서 구조를 해보려고 그 백방으로 뛰던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 상황을 그럼 보고를 받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막 그 웃고 떠들고 먹방을 찍는다면 그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죠. 네, 저는 네. 그리고 사과를 한 것도 보면 휘하 공무원이 그 지금 불에 갇혀 있고 그 구조를 구조대가 구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먹방을 찍은 걸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뭐 늦게 간 걸 사과했어요. 새벽 1시에 갔잖아요. 네네. 느낌이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비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위 먹방 찍고 막 했던 것 자체가 도지사로서의 과연 이 제대로 된 처신이었느냐. 더욱이 그게 오전 일정은 뭐 그렇다 치고 네네. 사전에 협약식이 있었으니까 오후에 뭐 경남 그 교육감 잠깐 만나는 일정은 아마 뭐 그냥 잡았겠죠. 그러나 경남도당 찾아가는 거야 뭐 그 뭐 언제든지 가면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어떤 일정 자체가 먹방 찍기 위해서 잡은 일정이었다. 만든 그런 행사라고 봐요. 이런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일단 사고 소식 듣는 순간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바로 올라왔으면 아예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전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공식적인 일정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경기도 안에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직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경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해명도 좀 눈높이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무엇보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내가 도지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면 도정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데 내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말과 지금 그 행동이 따로 논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처음부터 이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판단을 잘 못해서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픽스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일을 기화로 다시 한번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어떤 논리를 떠나서 이재명 지사 개인의 지사 선택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공간 안에 있는 거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세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커져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끌었죠. 그 사건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은 이낙연 후보 혹은 이낙연 캠프 측이 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대선 후보가 제3자하고 네네. 싸움을 벌이면 항상 대선 주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약간 초점이 흐려지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보훈 인사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네. 갑자기 7% 하는 프레임으로 바람에 가서 조금 이제 선을 약간 물론 넘은, 그분이 저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공을 당하고 네. 거기서 사실 오히려 저 손해를 볼 수밖에 실점이 있었던 상황. 이제 사실 이제 신경민 의원이 뭐 오사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친일 프레임을 만들면서 황교익 씨가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이란 단어를 이낙연 후보가 쓰지 않고 그 발언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사과할 거면 확실하게 하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나 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이낙연스러운 어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잖은 엄중하게. 표현 네. 그 안에서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더 한 번 오히려 이낙연 캠프 쪽에 피해가 되는 것은 이것을 이해찬 대표께서 중재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친문의 일각은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을 구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역으로 보면 네. 이낙연 쪽은 친문 쪽하고는 여전히 겉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의문의 일패가 될 수밖에 없다. 의문의 일패.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지나고 나서 이낙연 캠프 유튜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또 터졌어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이재명을 좋아하는 일부 유튜버들 뭐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하는데 또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경기도로부터 뭐 방송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광고비를 엄청 받았다고 하지만 일일이 일부 유튜버는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이 유튜버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특히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 이런 이름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금기시된 아니 거죠. 뭐 네. 자기들이 그만큼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박근혜 정권을 뭐 얼마나 죽기 살기로 박근혜 정권이 한 건 블랙리스트가 맞고 이거 좀 다릅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한 것도 네.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요. 이번처럼 선거 과정에 특히 유튜버 몇 명을 쭉 추적해서 네. 그 관계를 찾아내고 또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죠. 정치적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네.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적인 고통을 준 정신적 위자료 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뭐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런 공격일 겁니다. 경기도 재원으로 유튜브에 광고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럼 이재명 지사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기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료였다고 생각하는데 두 후보 간의 싸움이
너무 많이 이렇게 격화되다 보니까 뭐 실탄을 준비한다 그럴까요? 준비하는 네네. 과정에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이렇게 터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네. 본인 후보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는 본 후보가 받게 돼 있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 토론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가 받았어요. 토론회를 제안한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와 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어쨌든 저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허점이 많은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뭐 호황된 공약이니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서 뭐 좀 혼내주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 이슈를 그 선점해서 그 선거에서 들고 나오면요, 그 공약이 다소 허황되더라도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내 경선에서 그 이명박 후보께서 대운하 공약을 갖고 와서 제가 그때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허황된 공약인 거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명박 하면 대운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 해준 꼴이에요. 오히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진력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까지. 예, 그래서 그때 뭐 경제 대통령 그러는데 뭐 한반도에 막 운하를 만들어서 막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문경세제를 넘어가고 야, 저 사람 뭐 시키면 일하겠다 이래 돼서 대통령 되는데 네. 크게 기여한 공약이 됐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기본소득 공약도 제가 봐서 저 뭐 실현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 된다 이래 싶은데 토론회 해서 끝까지 저걸 보고 판단할 분 중에서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에이 저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네. 지지하는 분은 어차피 뭐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정쟁의 수단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부동층에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은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브랜드 가치만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토론을 제안했다면 상대방만 더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거기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문제가 많다라고 폭로하려고 그래서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도한 그런 토론회라면 별로 효과가 없을 없을 것이다. 그 의도라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포용적 성장이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동안의 우리 당의 노선과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 보여도 많이 좀 다르더라. 그 괴리를 어떻게 좀 조정해 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자. 오히려 도와준다. 이런 개념도 이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에는 한번 잘하나 한번 깎아내려 보자. 뭐 이런 반사 이익을 생각하는 분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전반에 대해서 당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절차나 토론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든 분란과 부족했던 모습을 사과한다면서 당내 다중분열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선관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또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든 분란과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 측의 이 대표 사퇴 요구, 비대위 파동이 일면서 이른바 이윤 갈등이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 권익위에서 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명단이 나왔는데 최고회의를 거쳐서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하고 또 그 나름대로 소명을 받고 뭐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에서 최고 7시간 가지고 6명 너무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네. 권익위를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익위를 수사요. 아니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네. 우리가 사실 우리 당에서 탈당 요구한 그 나머지 6명도 아예 죄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거기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 같은 분은 30대에 결혼한 딸이 아파트를 샀는데 네네. 그게 이제 16억 가량의 아파트거든요. 근데 7억 원 정도는 전세를 안고 샀으니까 나머지 9억 원 정도 소득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출금으로 일부를 하고 빌려준 사람의 통장과 그 송금표까지 그러니까 송금 기록까지 전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의율해서 통보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증여세 포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자기 딸에게 집 사는데 돈을 좀 보태줬다는 입증이 되어야 뭐 증여세 포탈이든 말든 할 건데 더 나아가서 권익위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작년에 집을 산 거기 때문에 아직 증여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그 범죄가 성립되질 않아요. 만약에 지금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그냥 그 범죄라고 하면서 통보를 하거나 최춘식 의원은 뭐냐면 네. 하남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 대상이 되어서 추첨에 당첨이 되어서 받았는데 의무 거주기간 중에 이제 출마를 하느라고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의무 거주기간 중에 13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체 통산하면 13일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기산해서 13일 부족하다. 나중 거는 안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땅 투기꾼으로 몰아서 지금 온 거예요. 이런 분까지 우리 당에서 출당을 시키려고 지금 해놓았는데 뭘 봐줬다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신문 사설도 그렇고 뭐 안철수 이제 대표도 등장해서 그 당이나 똑같다. 이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시작된 게 3기 신도시 투기꾼들 때문에 벌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LH공사에서 3기 신도시 준비하면서 저들이 땅 사놓고 그 지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 엄청 많을 거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에 무려 2명이나 3기 신도시 관련된 투기자가 투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당에서 출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당 12명 중에 3기 신도시 근처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상기 신도시 근 근처에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 수도권 쪽을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의석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슨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그 정도밖에 못하는 이렇게 얘기할 그런 처지가 못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근거로 끝나지 않고 근거를 안 지킬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출당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당헌 당규가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이제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탈당 권고가 되면 2주 후에 탈당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리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윤리를 거치지 않고 최고회의에서 네. 정무적 결단으로 탈당 권유가 아니고 탈당 요구 그렇게 결정돼서 꼼수를 지금 꼼수가 똑같죠.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우선 윤리 구성 전에 처리를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윤리 구성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구성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리 구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저쪽이 확실히 낫구나 안 낫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페인트 모션이다. 네. 네. 빠른 대응은 저는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 빠른 대응을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갔더니 그 대응도 아닌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이제 12명이 어쨌든 권익위에서 명단이 나왔는데 윤석열 캠프 측 인사가 무려 5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캠프에 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영향이 그것은 크게 뭐 없다고 어차피 이제 당내에 당의 어떤 저 방침에 따르겠죠. 근데 지금 윤 캠프에 있던 분 중에는 당에서 전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분도 네네. 캠프를 그만두겠다고 오해받기 싫다 뭐 그렇게 네네. 해서 그만두고 있으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 20일 일요신문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졌죠. 그리고 이틀 뒤에 민영삼 특보라는 분이 SNS에 무건 수행을 하던지 유승민 후보 캠프로 가라 또 이래가지고 파문이 한번 일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비대위라는 것은 당 지도부가 붕괴하고 특히 이제 뭐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고 후임 대표나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발족시키는데 그렇죠. 네. 지금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비대위로 가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 지도체제가 뭐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그 경선에 관한 뭐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더 나아가서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로 가는 것은 당내에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네. 보도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내용도 모르고 또 뭐 그렇게 헛소리 수준으로 이야기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을까? 그것 자체가 의문이에요. 그 여의도에서는 아닌 굴뚝에도 연기가 나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모든 말들이 이제 무성하게 나오는 곳이잖아요.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이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그 캠프에서 안 나왔을 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 계속 공격을 하고 이준석 대표 플러스 이제 유승민 그만 흔들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중심을 못 잡고 경도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불만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자꾸 김종인과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냐. 여기서부터는 허구일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찌하면 비대위라도 구성해서 다시 김종인 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태로서 이준석 대표가 중심 못 잡으면 경선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이런 어떤 당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캠프 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불만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아니땐 굴뚝에서조차도 연기가 나는 네.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결과들을 만들어 놨다. 저는 그렇게 신비로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야권만 보면은 윤석열 다음에 홍준표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숫자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여러 차례 추석 전후에서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거야. 굉장히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요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어떤 잠재력? 골든 크로스 가능할까요? 글쎄 뭐 역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뒤집어 말 만한 어떤 비전의 변화, 태도의 변화, 본인 스스로는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50% 이상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그 기책의 일부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분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네. 홍준표 후보의 강세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지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부터 여야 후보들 갈등 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야죠.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 이 언론중재법은 대선을 앞둔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법이다. 이것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째 기사만 뽑았는데 네. 아직까지 어디로 가는지는 목표도 아직까지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목적지 없는. 목적지 없고 기사만 뽑아놓은 경승버스.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용주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